2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평론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서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분의 흥미로운 주제들 발표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세 분 정도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입구에 불교평론 2번호 80권을 준비해 두었었는데 대부분이 다 나가고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한 권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79분이 오셨다는 얘기인데요. 책만 가지고 가셨는 건지 아니면 두 권씩 챙기셨는지 아무튼 79건이 배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나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 못 오셨지만 이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세 분의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 발표는 동국대학교의 김봉률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휴먼과 불교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특히 남자는 없다. 요즘 참 남대로 살기 힘든데 계속 이런 소리를 듣네요. 예, 남자는 없다 하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들어보겠는데요. 저도 이런 주제는 뭐 책으로는 못 봤지만 영화 호어라고 하는 영화들 보고 또 뷰티 인 더 글라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런 주제들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흥미롭게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봤는데 여기 또 불교가 어떻게 개입될지 흥미롭게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수로 김봉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불교 공부를 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봉률입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좀 안 하고 약간 무서워서 불교 공부는 달아나고 있었는데요. 그 편집장님이 꼭 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하고 이번에 불교 공부를 조금 하면서 저 또한 그 페미니즘적인 시각은 갖고 있었지만 섹슈얼리티라는 문제도 좀 도외시하고 좀 피해 다녔었는데 이번에 그 섹슈얼리티라는 문제하고 불교 문제라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저에게 곤혹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거꾸로 다시 불교라는 것 때문에 또 매력을 느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거 PPT 준비해야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책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 서론을 보시면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부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럼 45분부터 4시 15분까지 하면 됩니까? 네. 포스트 휴먼이라 하면 대개 사이보그나 안드로이드, 자율주행차, 군사화된 드론들을 떠올린다. 디지털 기술로 만든 이들이 주체가 되고 인간은 배제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건 산업의 이익을 갈구하는 기술 잔량론자이든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기술 공포론자들이든 우리들에게 억지로 구겨놓은 상상력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것은 인간 대다수를 배제하려는 거짓이 아닐까라고 저는 의문을 품어봤고요. 이 글은 가부장제 문명 속에서 오랜 세월 존재하지 않았던 여자가 또 여성적 원리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포스트 휴먼 주체가 되어 인신세라 그러죠. 인류세라도 그러고 지금 기후 위기나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이 시대를 인신세라고 하는데 인신세인 이 시대를 구제하는가에 관한 정치 철학이자 윤리학에 관한 것이다. 그 대체적으로 이제 락강이 여자가 없다라고 한 말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여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도 맥락이 같은데 그 보통 이제 신에서 천사, 천사에서 남자, 남자에서 동물로 이어지는 존재의 사슬에서 여자를 이렇게 배제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딨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자는 이렇게 남자를 만들다가 좀 불량품, 그러니까 이성이나 영혼이 좀 미달된 데서 나오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존재로 치지 않는 게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없다, 페니스가 없기 때문에 기형이 아닌가. 그래서 여자는 평생 남자의 그것을 선망하는 게 여성적인 어떤 그런 열등감과 존재의 그 어떤 그죠 불평등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는 없다고 이때까지 철학적으로 이야기됐어요. 그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 줄 단락에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가. 포스트 휴먼의 핵심을 탈인간주의라고 한다면 즉 인간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인간 휴먼이 사라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때까지 인간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을 때 그때 나라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는 백인 중산층 서구의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동아시아의 조선에 있는 우리나라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구의 중산층 백인 남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남자가 휴먼이었다면 거기서 배제된 타자들 그래서 세 줄 내려오시면 자 휴머니즘 시대에 배제되었던 타자들 성차화된 타자 여자지요. 인종화된 타자 토착인 원주민 그 다음에 자연화된 타자 동물 환경 지구 자연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남자라는 이름보다 중산층 서구 백인이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여성, 토착인, 동물, 지구 이런 어떤 배제되었던 것들의 시대가 포스트 휴먼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 휴먼 시대하고 원시 불교 시대 축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자기의식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식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의식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기후 위기, 온난화, 다른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걸 걱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 그래서 그런 멸종을 만든 게 누구냐? 아,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뭐 탄소세도 물리자, 우리가 좀 소비를 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의식을 가지는 시대.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원시 불교 시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포스트 휴먼 시대, 지금 시대와 추구 시대, 원시 불교 시대를 하나의 나란히 꼴로 놓고 그 시대를 비교하면서 그 시대 속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래서 해결점이 어디로 나아갔는가 그걸 같이 보게 될 겁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나 원시 불교 시대는 자기의식의 시대이다. 포스트 휴먼 시대를 긍정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 우린 과거 2500년 전 추구 시대 붓다의 철학과 수행에서 전환적 사유를 배우고자 한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철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인간이 끝없는 전쟁을 통해 살육과 파괴를 일삼던 시대지요. 이때 인간이 스스로 이렇다가는 인간이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행자 사문들과 함께 붓다가 지혜와 자비라는 여성적 원리로서 그 당시 너무너무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살해와 파괴의 전사적 에토스를 아힘사, 불살생과 평화의 에토스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불교와 붓다였지 않나 보고요. 포스트 휴먼 시대도 이와 유사하다. 스스로 자신이 만든 멸종의 위기를 자각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시대를 인신세라고 부르죠. 인신세가 뭐냐면 결국은 둘째 줄에 보시면 인신세는 이익 계산, 이게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의 도구적 측면이 계산적인 측면인데요. 이익 계산이 모든 결정 기준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인신세거든요. 우리 모든 것을 요즘에는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것 역시
가파른 경제적 이익 추구, 신자유주의로 대표되지요. 이것이 다른 생물종의 멸종을 가속화시켰는데 알고 보니 이제 자동화와 알고리즘으로 생물종으로서의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닮은 꼴의 두 시대에서 여성적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돌봄과 치유라는 여성적 원리로 자동화 사회를 탈자동화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자동화 사회는 무돌봄 사회다. 앞서 발표에서 보일 스님의 그 기술적인 어떤 화려한 진보를 보면 이 기술이 정말 끝간데 없이 불로장생과 어떤 인류의 그 무병장수의 그 희망을 끝까지 펼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돌봄의 그런 어떤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동화라는 건 뭐냐면은 무돌봄 사회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거는 우리가 가서 돌보잖아요. 태엽도 우리가 감고 아기가 울면 우리가 가서 돌보고 하지만 자동화는 그게 아니죠.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내는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시대에 전쟁과 급격한 도시화가 만들어낸 엔트로피를 지혜와 자비 그리고 열반 사상으로 부엔트로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열해서 그 뭐 에너지를 떼서 난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석탄이나 석유가 열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그 대기에 흩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그 한쪽에서 어떤 그런 그 자연의 여러 그 동식물들 같은 것들과 자연의 여러 무기들이 파괴되어서 열 상태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게 전환이 돼야 되죠. 지금 그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탄소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온난화 위기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 역시 자동화로 얻은 시간을 탈자동화를 통한 지구의 거주자들에 대한 돌봄 능력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지금이 전환의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축의 시대도 전환의 시대였고요. 전환의 시대, 전환적 사유로서 여성적 원리는 성차 섹슈얼리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필자는 봅니다. 자, 여기서 젠더가 아니라 성차가 재사유된다. 유럽 문화에서 그리고 주체성의 철학에서 주체 구성의 주요 축으로서의 섹슈얼리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여성주의, 섹슈얼리티 하면 젠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젠더는 사회 구성적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있을 때 여자를 차별하는 이유가 그 여자가 임신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 몸도 약하고 이런 이유로 차별을 하는 그 기제가 사회적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사회적으로 보완해서 사회 구성적으로 평등한 원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게 젠더 개념인데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요즘에 다시 이제 이론이 뜨는 게 성별 차이,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살림하고 여성이 갖고 있는 여러 좋은 심성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서 핵심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이 되면은 돌봄의 윤리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윤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까 프로이트가 페니스 이야기를 하면서 페니스가 없어서 여자들이 그 페니스를 선망했다는데 제가 그리스 신화 전공자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제우스가 여자들이 애 낳고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다 뺏어가요. 결국 그 뺏어가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죠. 지금 우리가 분만의 풍경이라든지 임신해서 출산 전부 다 남자 의사에게 테스트 받고 남자 의사가 편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서 분만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성적 사회적 어떤 구성에 의해 갖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도 억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맨 밑에, 그러니까 백족입니다. 백족 맨 밑에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차츰 이론적인 사유, 즉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세계를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간다. 예, 불교의 사유와 포스트휴먼의 사유가 만나는 지점은 관계적 주체론이고, 불교의 연기사상과 무아론을 포스트휴먼의 관계적 주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철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기술혁명 그리고 엔트로피인데요. 아까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호모 바베르, 호모 루덴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 기술 철학에서는 인간은 보철적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보철이라는 게 우리는 일을 갈 때밖에 안 해봤는데, 그죠? 그리 많이 생각하는데, 인간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피부도 약하고 그 털도 없고 깐난 애가 걸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뭡니까? 그 연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어떤 그 이성의 힘을 통해 갖고 불도 발명하고 지금 온갖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왕자로서 지금 성장했는데, 그 자체가 인간은 보철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는 숙명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기술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성에 대한 사유를 한 이유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그 기술이나 노동을 한 사람들은 노예였고, 뭐 자유인문학이나 이런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이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귀족 자유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철학적 전통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술을 사유하기를 멈추고 배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과진화돼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왔다고 보는 게 지금의 판단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101쪽의 맨 밑에 보면은 정신의 목발이라는 어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위에 줄, 인간의 인식과 사유에도, 즉 전륜발이에게 인공다리가 필요하듯이 인공물인 정신의 목발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문자죠. 대표적인 게 문자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그죠? 뭐 USB 이런 거 전부 다 그 보철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기억을 확장을 해서 그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되돌림을 함으로써 기술적인 혁명을, 인간이라는 생물적인 존재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아까 그 데이터 빅뱅을 보일 스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상황은 인간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간 거죠. 자, 그랬을 때 102쪽으로 오시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단락 둘레 여섯째 줄 코스모 테크닉스라고, 이런 거는 기술이라는 거는 인간이 환경과 조우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우주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코스모 테크닉스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성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에 테크놀로지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많은 이제 뭐 기차부터 시작해서, 그죠? 엄청난 축지법이잖아요, 그죠? 저는 부산에서 아침에 왔는데 엄청난 축지법으로 왔는데, 그거를 어떤 기술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이성의 힘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성을 위주로 깊이 생각을 하지만,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꼬기토,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03쪽에 셋째 줄, 그 유키는 꼬기토에게 세계를 착취할 수 있는 의지와 자기 확신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테크놀로지 즉 무의식이라 보는 거죠.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이고 착하고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보다 우리는 높이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이때까지 동물이나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착취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성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상. 그랬을 때 그 지금
104쪽에 보시면 지금 시대를 인류가 인신세라고 부르고 그죠? 이 이야기. 그래서 셋째 줄에 디지털 자본주의가 엔트로피의 더더욱 가파른 증가를 불러오지요. 지금은 디지털 자본주의 핵심은 주가인데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아마존의 열대 우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편으로 북극의 빙하가 아무리 녹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 자본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게 되는데 이게 곧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줄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열반 사상, 열반이라는 게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열반 사상이 가열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고 부엔트로피를 늘리는 대표적인 전환적인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자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제는 기술 비판을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104쪽의 마지막 단락 보시면 철기를 다루는 전사나 생산 노예인 농부의 처지에서 벗어나 유랑하며 지혜와 영적 진리를 갈구한 사문들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 무리들에게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네겐트로피적인 행위를 발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혁명 역시 파르마콘이다. 파르마콘은 약이자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약을 주지만 독도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약성보다는 독성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약성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독성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게 여성적인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5쭉 보시면 이제 축의 시대의 불교가 지혜와 자비로 답하다인데 이 축의 시대 때 이제 중요한 게 철기의 보급과 문자 혁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디지털 시대의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거와 맞먹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일종의 게임 체인저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게 이제 철기와 문자거든요. 이게 축의 시대, 붓다 시대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기는 정말 아주 날카롭게 재련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살상 도구로 사용해서 전쟁을 했지요. 그래서 붓다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고 붓다가 태어난 그 왕국 역시 더 큰 왕국에 몇 번이나 이렇게 먹히게 되고 아버지도 그 과정에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붓다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시대적인 고민이자 자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혁명이 그전에요. 그러니까 철기의 보급은 또 한편으로 그 몇십만 년 동안 만들어진 그 산림, 울창한 숲을 개간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숲으로 길을 이제 개간해서 길을 닦고 도로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엄청 발달해요. 그때 원시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를 능가하는 탐욕의 시대가 붓다의 시대였거든요. 그럴 이때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문자의 추상적인 능력이에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그만 죽이자.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이제 그만 죽이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힘사, 금욕으로 가는 거죠. 금욕과 불살생 아힘사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불평등이 지금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부터 시작해갖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몇 명, 6, 7명의 재산을 다 합치면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을 가진다 할 정도로 지금의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인데 그때도 너무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불평등과 인간의 삶의 참혹함이 됐기 때문에 이거 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바이샤와 왕들이 다 일어나서 불교와 자이나교에게 엄청나게 돈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기업이나
그 재벌들이 자기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 바이샤와 왕족들이 불교를 지원했듯이 역시 그런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일으킨 주범인 그 재벌이나 기업들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가의 발명은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여성 혐오적인 측면을 많이 불러온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07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중간에요. 자, 전환적인 사유와 불교의 여성적인 원리, 네겐트로피를 지향하다. 해서 그 설명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붓다가 내세운 원리를 보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둘째 단락에 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품성이자 원리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붓다는 기존의 남성 성직자에게서 권력을 박탈하기를 원했고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는 비폭력, 만인의 평등, 보편적 사랑, 수평적 사회 계층과 같은 수많은 여성적 모티브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여성적인 원리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요. 그 우리가 니체 많이 좋아하는데 니체는 상당히 남성적이고 호전적이고 영웅적인 동목을 주장한 반면에 불교는 아니죠. 자비희사, 그죠? 사무량심 같이 자애와 사랑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들의 원리가 그 탈자동화 시대의 돌봄 윤리로서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 시간이 15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0쪽을 넘어가시면 포스트 휴먼 시대 탈자동화 섹슈얼리티 문제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스티글러 베르나르 이제 스티글러라는 사람의 이론을 제가 좀 원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뭡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났어요. 땅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그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뭐 방직기, 방적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숙련공들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단순 미숙련 노동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그 숙련공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숙련이 되고 자기 몸에 기술적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그죠? 대접도 높이 받고 성장했는데 이제는 미숙련 노동은 더 이상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동의 노하우를 상실해버리죠. 기계에게 노동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오면은 그 포디즘 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와 맞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량 소비 세계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인간은 삶의 노하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같이 집도 짓고 다리도 고치고 집에서 빵도 굽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인간이 우리 스스로 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에는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두발 노동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이런 어떤 소비의 시대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를 통해서 삶의 노하우를 잃어버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112쪽에 보시면 네, 그 셋째 줄에 20세기 후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그 신자유주의죠. 이게 주주자본주의인데 이제 이 시대로 오면은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웨런 버핏이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주아의 계급 투쟁이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만 알고 있는데 부르주아의 계급 투쟁이다. 자기가 주식으로 버는 돈의 세금은 14%인데 내 직원의 그 월급의 소득세는 34%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법인세 인하하는 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부가 많이 생산되지만 불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뭐랄까 이것이 굉장히 옛날에는 그 뭐 신이 부여한 권리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인간이 의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 우리가 주식 알고리즘을 보고 있으면 그 인간의 개입이 없이 주가가 등락을 기계의 흐름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의 부유불평등의 문제를 이제 눈가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는 일자리를 통해서 분배가 일어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만큼의 최소한 이삭죽기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게 로봇에 의한 일자리 그죠? 감소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사실 그리스 신화도 전공하고 경제도 전공하는데 그 기술혁신이라는 거는 반드시 불평등에서 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엄청난 자본이 집중이 되어야만 기술혁신, 엄청난 기술이 남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이 개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처럼 정말 가열찬 기술혁신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불평등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술혁신 앞에서 망연자실한다고 그러죠. 망연자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113쪽에 둘레 여섯째 줄 24/7 자본주의예요. 이게 뭐냐면은 7일간 24시간을 자지 않고 일하는 거죠. 자, 이런 쉼 없이 하니까 우리가 계속 휴대폰에 24시간 온오프 켜놓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113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인가요? 전반적인 망연자실과 기능적인 어리석음이 되면서 지성과 지혜 이런 걸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가 밑에서 둘째 줄 이론과 지식의 노하우를 상실하고 가치와 지향점을 잃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뤄놓은 게 섹슈얼리티의 노하우를 상실하는 거죠. 이제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죠. 그래서 그 데이트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힘들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임금 협상할 때 이때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임금 협상을 했는데 올해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1인 독신자 기준으로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자기 먹을 것만 월급을 벌기 때문에 부인이나 자식들을 못 먹여 살리죠.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데이트를 안 하고 점점 남자가 없고 그죠? 남자들은 그래서 리얼돌 수입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는 남자의 임금,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의 임금이 자기 한 번 먹고 살만한 임금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리얼돌이 수입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소위 섹슈얼리티의 노하우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붓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붓다는 굉장히 그 남녀의 섹슈얼리티를 동등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윤회를 통해서 지금은 남자지만 예전에 여자였고 대부분이 그랬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란 자아가 고정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로 바뀌고 여자도 남자로 바뀌는 이런 굉장히 어떤 그 섹슈얼리티의 대극성에서 굉장히 그 남녀 평등의 원리를 설파를 합니다. 이제 하는데 그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19쪽에 보시면 5번 마무리 포스트 불교와 섹슈얼리티 긍정의 윤리학인데 그런데 실제로 붓다는 자기를 길러준 이모 마파자파스티의 출가조차 허락을 하지 않는 보수성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이론적인 평등 원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섹슈얼리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그 붓다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잖아요. 그걸 분만 충격이라고 봅니다. 분만 충격.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상실을 겪은 한 개인의 전형적인 삶이죠. 사랑하는 자식, 아내, 아버지를 두고 혼자서 떠날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차가움, 냉정함,
이라기보다는 그 고독함 이런 것들이 분만 충격이라고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시간도 없으니까 네,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120쪽을 보시면 120쪽에 위에 이제 첫째 날에 끝나는 부분에서 붓다의 관념이 부정적인데 이것은 붓다 사상의 한계이자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시대, 포스트 불교로 새롭게 가치와 지향점을 전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힘사와 공감과 자비의 사상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 즉 생명 자체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철학이지 않을까라고 봤고요. 그 다음 단락에 제가 탐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탐은 탐욕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그런 그 다음에 생명의 의지 이런 코나투스 스피노자식 코나투스를 해석하시면 좋고요. 진이라는 것도 분노해야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 안 하지요. 진을 다스리면서 이건 일종의 측은지심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 보고 치는 좀 저는 어리석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이해관계에 영리하시지 말고 조금 어리석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없다로 시작했는데 그럼 남자도 다시 자신을 살려야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섹슈얼리티를 살리는 것, 섹슈얼리티의 노하우를 살리는 것이 삶의 노하우도 살리고 이론과 지혜의 노하우도 살리고 노동의 노하우도 살리는 제가 18세기부터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노하우들을 다 잃어버리는가를 한 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아기 낳고 뭐 임신하고 남자랑 사랑하고 아이를 기르고 이런 탈자동화된 돌봄 원리가 사회적 원리로 되고 그 다음에 맞벌이만이 아니라 맞돌봄 그죠? 맛 돌보고 그 다음에 가사노동도 같이 하고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공동으로 살림을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도 살림 육아를 하고 해서 이제 배달 음식 플랫폼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런 배달 경제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탈자동화의 돌봄 윤리로 간다면 좀 사회가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